오늘의 목차입니다. 오늘은 레즈넷이랑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처음으로 다룰 건데, 오브젝트 디텍션에 필요한 배경 지식들, 그리고 RCNN 계열 모델들, 그리고 욜로 모델까지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인트로를,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CNN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100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두 세션에 걸쳐서 CNN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근데 이제 CV라는 거는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컴퓨터의 시각 체계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컴퓨터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이미지를 인식한다는 거는 우리 사람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고, 이제 컴퓨터는 사실상 막 인식이라는 말을 안 쓰고 벡터 하나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벡터로 이미지를 바꿔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인베딩 작업이라고 하고 그 인베딩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CNN의 백본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소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알렉스넷 여기에 있어요. 알렉스넷, VGG, 구글넷 그리고 오늘 할 레즈넷까지 이런 것들이 CNN 백본 즉 이제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를 구성하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다룰 욜로나 아니면 저번 시간에 다룬 그 유넷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 태스크에 특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엄청 명확하게 나눠지지는 않으니까 막 이게 뭐다 저거는 뭐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알렉스넷, VGG, 레즈넷 이런 것들이 100분이라는 거를 좀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넣은 페이지입니다. 이제 태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갈 건데요. 이제 태스크는 크게 싱글 오브젝트를 탐지하는 거랑 멀티플 오브젝트를 탐지하는 걸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은 일단 클래스 하나만 이제 감지를 하는 거고 여기서 위치까지 알고 싶다 하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로컬리제이션을 수행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객체를 탐지하고 싶다 하면 오브젝트 디텍션 오늘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픽셀 단위로 구분하고 싶다 하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 FCN, 유넷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계열이고요. 어,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할 세션을 파트를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레진넷, RCNN, 욜로 이렇게 그래서 오늘 다루는 모델들의 약간 태스크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레슨에 들어가기 전에 백그라운드로 Vanishing Gradient 이거 아마 딥러닝 스터디 하시면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학습하는 동안 그레디언트가 소실돼가지고 네트워크의 하위층에서는 효과적으로 학습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딥러닝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레이어가 많이 쌓여 있으면 이 입력과 출력 사이에 이제 많은 층을 거치면서 학습을 하는데 그때 Vanishing Gradient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랑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데요. 만약에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를 쓰게 된다면 이 시그모이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우리가 역전파를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이 시그모이드의 기울기, 즉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분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미분한 그래프를 보면 양쪽으로는 0으로 수렴하고 최대값을 구한다고 해봤자 0.25가 최대예요. 근데 우리가 역전파 계산을 하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할 때 그때 이 미분값을 계속해서 곱해주게 되는데 그때 0.25를 곱해주면은 1보다 작은 값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0에 수렴하게 되겠죠. 그게 그 미분 결과값이 소실되는 결과를 낳아서 결국 하위층의 파라미터는 학습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좀 함수의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렐로 함수인데요. 이 렐로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걸 미분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력값이 양수일 경우에는 미분값이 항상 1이 됩니다. 그래서 1을 곱하면 그래도 적어도 0으로 수렴하는 문제는 없어지게 되죠. 하지만 음수일 경우에 미분값이 0이 돼가지고 그냥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0으로 없어진 뉴런은 회생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뉴런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다잉 밸류라고 하는데요. 이후에 리킬 밸류가 발명되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리킬 밸류는 그 아예 입력값이 음수일 경우에 아예 0을 곱해주는 게 아니라 0.01을 곱해줘요. 그래서 0.01을 곱해주면은 아예 0을 곱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작은 값을 곱하면서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방지할 수 있어서 리킬 렐로를 쓰는데 사실 리킬 렐로가 그렇다고 렐로보다 자주 쓰이지는 않는 게 0.01을 곱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보다는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렐로를 쓴다고 합니다. CNN의 발전 과정까지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알렉스넷, 이게 렐로를 처음으로 사용한 CNN 모델이죠. VGG넷은 3 곱하기 3 컨볼루셔널 필터를 여러 번 사용해서 네트워크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가, 그러니까 레이어를 많이 쌓을수록 성능이 좋아지는가를 확인한 어,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구글넷은 인셉션 모듈을 통해서 다양한 피처를 익스트랙트 할 수 있다. 1 곱하기 1 컨볼루셔널 필터와 글로벌 에버리지 폴링으로 컴플렉시티를 완화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오늘 할 거는 레지듀얼 블럭을 사용하는 레즈넷입니다. 이 VGG넷에서 아까 네트워크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가를 확인을 했는데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레이어를 깊이 쌓는다고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좀 깊이 만드는 거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깊게 만드는 게 가장 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그러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좀 깊게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구글넷이 아무리 깊게 만들어도 22개밖에 쌓지를 못했는데 레즈넷을 보니까 152개를 쌓았죠. 근데 에러율이 이렇게 낮아요. 거의 절반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레즈넷의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레지넷을 만드는 팀한테는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일단 레이어가 많이 쌓이니까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걸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VGNet으로 실험한 결과인데요. 레이어가 일정 깊이 이상, 여기서는 20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개 이상 쌓이면 테스트랑 트레이닝 에러가 오히려 증가해서 이거를 degradation problem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오버피팅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밝혀냈고요. 그러면 레즈넷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했냐 하면 residual learning이라는 방법을 도입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residual learning이라는 거는 잔여 학습이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내재한 매핑인 hx, 이게 우리가 진짜로 학습해야 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신 난이도가 낮은 fx를 학습합니다. 이 fx란 hx, 이 원래 함수에서 x를 뺀 값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게 원래고 이게 residual learning이에요. 근데 어려운 함수보다 그냥 좀 상대적으로 쉬운 함수를 학습함으로써 학습의 난이도를 좀 줄인 거죠. 낮춘 거죠. 자, 일단 이 x부터 먼저 볼 건데 이 x가 뭐냐면 여기 인풋에 들어있죠. 이 x는 이전 레이어의 아웃풋 값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전 이미지의 피처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습해온 내용을 여기 x에 미리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습할 내용만 fx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x는 여기서 인풋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 웨이브 레이어는 그냥 fx만 거치면 돼요. fx라는 함수만. 그리고 마지막 렐로 함수를 거치기 전에 이렇게 그냥 일정 층을 건너뛰어서 마지막에만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 층을 건너뛰어주는 거를 숏컷 커넥션 아니면 스킵 커넥션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저도 공부하면서 헷갈렸던 게 이 x가 그냥 1차항 막 이렇게 수식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 x는
그 이전 레이어의 아웃풋. 그러니까 그냥 이게 입력을 나타내는 변수고 이전 레이어의 출력이지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뭐 로스 펑션이 있으면 x만 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HX에서 인풋된 X를 제외한 잔여 FX만 학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여 학습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어, 이제 기존에는 hx가 정답과 y에 정확히 매핑이 되는 함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레지듀얼 부학에서는 fx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합니다. 저희가 학습이 쉬우려면 더 이상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없는 게 좋겠죠. 그냥 뭐 그래가지고 이 fx를 0에 수렴하도록 만드는 게 이 레지듀얼 러닝의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fx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그마는 렐로 함수고요. 이 w1이랑 2는 웨이트 레이어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일반화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 fx, wi 요거는 convolutional layers, 이 여러 개의 convolutional layers를 의미하는 거고 이게 바로 이렇게 넘어와서 더해지는 x 아이덴티티입니다. 원래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 그리고 이 x를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f 함수를 거친 아웃풋과 x가 디멘션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이 WS를 사용해서 리니어 프로젝션까지 해주면 이렇게 fx를 좀 일반화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확실히 레지듀얼 러닝이 일반적인 신경망보다는 학습이 쉬운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매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 스몰 L이 있고 라지 L이 있죠. 스몰 L은 현재 레이어의 인덱스 그리고 라지 L은 전체 레이어의 개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제 이전 레이어까지 F 함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최종 마지막 남은 XL만 더해준 요 일반화식입니다. 그러면 이때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 계산식을 이렇게 backward propagation chain 룰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먼저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만약에 한다면 이 앞부분은 이제 웨일 레이어와 무관하게 이 W가 없어요. 이 식에는 그래서 웨일 레이어와 무관하게 그냥 다이렉트로 전파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보는 어떤 레이어든 같은 정보가 전파되고요. 문제는 여기인데 우리가 만약에 아까 그레디언트 베니싱 그레디언트라고 하면 이게 0이 되는 문제였잖아요. 만약에 이게 0이 되려면 요 값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근데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미니 배치 방식으로 그 학습을 하는데 이 미니 배치가 그냥 한 번에 전체 데이터셋을 다 학습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금씩 나눠서 할 때 이 부분이 마이너스 1, 이 역전파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게 그냥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원리로 요 값은 0이 아닌 어떠한 값을 갖게 되고 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틀넥을 설명할 건데요. 이 보틀넥이 병목이죠. 여기 앞에서 차원을 줄여주고 다시 여기 바로 밑에서 차원을 늘려줍니다. 어떤 약간 트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설량을 최소화해주는 트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차원이 줄어들었다가 나중에 가서 좀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병목같이 생겼다 해서 보틀넥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이거는 레지듀얼 블럭을 좀 변형한 거예요. 일단 원래 레이어라고 하면 3 곱하기 3이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두 개 이렇게 그냥 붙여서 계산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위에 1 곱하기 1로 이제 필터 64 그러니까 1 곱하기 1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디멘션 축소 효과가 있잖아요. 이 필터 개수에 따라서 뭔가 디멘션을 바꿀 수 있는데 여기에 256 디멘션이 들어갔어도 필터로 이제 64개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올 때만 256으로 늘려주면 이렇게 그냥 3 곱하기 3 두 개를 연결해서 쌓은 것보다 이렇게 1 곱하기 1, 3 곱하기 3, 1 곱하기 1 이렇게 쌓은 게 연산량이 좀 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실제로 연산량을 좀 계산해 보면 3 곱하기 3, 64, 2 해서 1152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1 곱하기 1 곱하기 64, 3 곱하기 3, 64, 1 곱하기 1 곱하기 256 그래서 896개의 파라미터만 고려해 줘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틀넷 구조로 연산량을 절감시키는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거는 레스넷의 아키텍처입니다. 이 레스넷은 VGG를 좀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됩니다. 화면. 그래서 VGG 보시면 이게 VGG고 여기에서는 VGG랑 똑같아요. 근데 VGG보다 그 컨볼루셔널 레이어만 좀 더 쌓고 그 다음에 쇼트컷 커넥션 요거를 좀 추가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원래 CNN에서 쓰던 메인 패스고 요게 쇼트컷 패스입니다. 그래서 레스넷은 보시면 3 곱하기 3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좀 균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 피처맵의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 때 덴스를 2배로 높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레스넷의 모델 성능을 한번 볼 건데요. 이게 아마 이미지넷으로 하는 대회일 거예요. 이미지넷 2015년에 1등을 차지했고요. 여기 보시면 VGG, 이게 accuracy, 이게 연산량인데 VGG 보시면 accuracy는 높지만 연산량이 좀 많죠. 근데 구글넷 보시면 연산량이 적은 대신 아까보다 좀 accuracy가 떨어졌어요. 대신 레스넷을 보시면 연산량도 적고 정확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레스넷이 좀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하나 넣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체 인식이란 이미지 또는 비디오에서 객체를 식별하고 찾는 것과 관련된 컴퓨터 비전 작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객체 인식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특정 이미지에서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작업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위치를 찾는 걸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오브젝트 디텍션이 좀 발전해 온 과정인데 일단 2008년에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이따가 많이 쓸 기법인데 이게 나왔고요. 201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딥러닝 모델이 좀 발전되기 시작했고 2014년에 RCNN 2015년에 페스트랑 페스트 RCN이 나왔고 그다음에 욜로는 2016년에 나왔습니다. 바운딩 박스 요거 굉장히 익숙하신 그림일 텐데 객체 인식에서 사용하는 경계 상자입니다. 그래서 디텍션에서는 박스 형태로 객체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이 박스는 이미지상에서 수직 수평 방향을 향하는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객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도 바운딩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기면 네 그리고 수평 수직 방향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는 이렇게 좌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 트루스는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원본 혹은 실제 값입니다. 우리가 정한 정답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모델을 학습시킨다고 하면 모델이 예측해 주기를 원하는 바라는 값이 있잖아요. 그 값을 칭하는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용어입니다. 자,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모델 아웃풋 벡터를 볼 건데요. 제가 이 편의상 좀 박스로 나타내기는 했는데 이게 벡터예요. 그리고 벡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보면 여기에 컨피던스 스코어가 들어가고 요 X, Y, W, H는 데이터 어노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여기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들이 클래스 확률이에요. 먼저 컨피던스 스코어부터 보면 바운딩 박스를 지금 B박스라고 계속 나타낼 건데 바운딩 박스 내에 물체가 있을 확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오브젝트 확률이라고 하면 물체가 B박스 내에 있으면 1, 없으면 0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리드 셀에서 B박스
박스가 그러니까 이 그리드 셀에서 물체가 없다고 판단되면 여기에 0을 넣어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 컨피던스 스코어는 그 오브젝트 확률이랑 IOU를 곱해서 계산해 주게 되는데요. 요거 IOU는 또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어노테이션의 XY는 만약에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여기 중심점에 XY 좌표입니다. 그리고 W랑 H는 너비랑 높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클래스 확률은 물체가 바운딩 박스 안에 있을 때 그리드 셀 내에 오브젝트가 i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 그러니까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 2, 3은 만약에 뭐 개, 고양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지금 그리드마다 이 벡터 하나씩 다 나오게 됩니다. 아까 했던 건데요. 아웃풋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클래스 확률을 나타내고 만약에 로컬리제이션까지 한다 하면은 바운딩 박스의 그 데이터 어노테이션까지 나타내겠죠. 그리고 만약에 객체 인식에서 여러 개의 객체가 있으니까 이 객체의 개수만큼 n을 곱해줘서 그 개수만큼 아웃풋이 나오게 될 거고요. 세그멘테이션에서는 픽셀 단위로 분류를 하니까 바이너리 마스크라는 거 여기 조그만 그림으로 같이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거까지 같이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IOU는 Intersection of Union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간단한데 모델이 예측한 바운딩 박스랑 실제 객체,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겠죠? 이 실제 객체의 영역이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바운딩 박스랑 그라운드 트루스 영역의 합집합 분의 교집합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 줍니다. NMS는 Non-Maximum Suppression이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에요. 동일한 물체를 가리키는 여러 박스의 중복을 제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오브젝트 디텍션 많은 모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너무 많이 나타내진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NMS를 통해서 가장 잘 맞춘 최적의 박스 하나만 남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객체에 대한 상자 중에서 가장 높은 컨피던스 스코어를 가진 상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모든 후보 중에서 최적의 새를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순서는 일단은 컨피던스 스코어가 너무 낮으면 안 되겠죠. 컨피던스 스코어 스레시홀드 임계값 이하의 바운딩 박스를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남은 바운딩 박스들을 컨피던스 스코어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해줘요. 나중에 이따가도 할 텐데 예를 들면 뭐 내림차순 정렬 여기 0.97, 0.97, 0.91 쭉쭉쭉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을 해주고 이 맨 앞에 박스를 기준으로 이것들을 다 IOU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와 IOU가 높으면은 같은 객체를 나타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다 없애줍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0.97 하나만 남겠죠? 그런 식으로 NMS 알고리즘을 적용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배경 지식, 앵커 박스인데요. 죄송해요. 마지막 배경 지식은 아니고 그 앵커 박스는 서로 다른 크기와 동행비를 가지는 바운딩 박스 세트입니다. 이 바운딩 박스 세트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바운딩 박스를 여러 개의 세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프라이어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 앵커 박스가 어떻게 쓰이냐면 바운딩 박스를 모델이 직접 예측하는 게 아닌 타일링된 앵커 박스에 해당하는 확률과 미세 조정을 예측한다. 그러니까 이 모델이 처음부터 이 바운딩 박스를 그냥 맨 땅에 헤딩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고 미리 이렇게 후보들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앵커 박스를 모델이 얼마나 조정을 해야 하는지 그거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차이가 좀 있겠죠. 여기 앵커 박스고 여기 바운딩 박스라고 치면 요만큼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야지 정확한 바운딩 박스를 구할 수 있을 텐데 그 차이를 이제 우리가 offset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처음부터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박스를 예측을 하게 되면은 좀 학습하는 도중에 불안정한 기울기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보 박스들이 있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어, 이 앵커 박스를 사용하면 속도와 효율성이 높아지고 가장 중요한 장점이 있는데 이 개별 셀에서 여러 객체를 디텍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객체라는 건 다른 크기의 객체가 될 수도 있고 겹치는 객체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셀에 이 부분은 강아지가 있고 이 부분은 캣이 있는데 덕이 좀 더 크니까 이 셀은 강아지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이 캣이 좀 잘리잖아요. 그래서 앵커 박스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의 겹치는 물체가 있어도 그거를 한 번에 디텍트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객체 예측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한 번에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자, 앵커 박스를 어떻게 결정하냐 하면 데이터셋 분석, 데이터셋을 일단 기반으로 합니다. 학습시키는 데이터셋.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한 다음에 앵커 박스의 크기 및 가로 세로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걸 직접 할 수도 있고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욜로의 버전 2부터 앵커 박스를 좀 도입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코코 데이터셋에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데이터세트에 그라운드 트루스의 크기와 레이시오를 분집화 분류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K-means 클러스팅 결과가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앵커박스의 크기와 레이시오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앵커박스의 작동 방식입니다. 이미지 전체에 이제 수천 개의 앵커박스가 바둑판식으로 매핑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매핑이 쫙 깔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프셋을 예측해서 앵커박스를 리세 조정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앵커박스가 많으면 당연히 겹치는 게 있을 텐데 그때는 NMS를 사용해서 컨피던스 스코어가 가장 높은 박스로 결정이 됩니다. 바운딩 박스 프레딕션인데요. 저희는 일단 오프셋을 T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바운딩 박스를 하려면 중심점 x, y 그리고 너비랑 높이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x, ty, tw, th 요거는 오프셋이고 b 요게 예측 바운딩 박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x, y를 먼저 보자면 이 tx, ty에다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취해줘요. 그 다음에 cx, cy는 여기 그 그리드 셀의 한 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비랑 높이는 그냥 지수승을 해서 구해준다고 볼 수 있고요. 이때 시그모이드 함수를 곱해주는 이유는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해주면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정교화가 되는데 이 바운딩 박스의 중심 좌표가 1의 크기를 걷는 셀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따가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object detection에서 아까 보여드린 마일스톤인데 원 스테이지 디텍터랑 투 스테이지 디텍터가 나오죠.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원 스테이지 디텍터랑 투 스테이지 디텍터 중에 투 스테이지가 먼저 나왔어요. 이 투 스테이지 스테이지를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localization, 두 번째 단계는 classification입니다. 먼저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방식이 있는데 요거를 윈도우라고 불러요. 이 프레임을 이미지의 모든 영역을 다 거쳐가면서 그렇게 물체를 탐색했는데 당연히 모든 그 부분을 탐색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물체가 있을 것 같은 영역을 찾아내는 알고리즘 이걸로 region proposer이라는 그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뭔가 물체가 있을 것 같은 영역이 찾아지게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그 모델이 실제 바운딩 박스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물체가 있을 것 같은 영역, 요게 Regions of Interest 해서 ROI라고 부르고요. Vision Proposal 단계는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투 스테이지 디텍터, 그러니까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한다고 했죠. 상세 오브젝트 디텍션을. 그래서 첫 번째 Vision Proposal 했고, 그 다음은 Classification입니다. 제가 아까 Proposed Region 이렇게 나왔죠. 이게 그냥 바운딩 박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그러니까 인풋 값이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통과해서 나온 피처 맵에다가 적절히 투영을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FCL 레이어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완성을 해주고요. 이 단계를 거쳐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바운딩 박스의 좌표가 나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구나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제일 대표적인 테스트 RCNN의 단계입니다.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로컬리제이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디텍터인데요. 영역을 먼저 추출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 전체를 다 컨볼루셔널 레이어에다가 넣어버려요. 그 다음에 피처 맵을 뽑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과 박스 리그레션을 바운딩 박스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그냥 이미지 내 모든 위치를 오브젝트의 잠재 영역으로 보고 각 후보 영역에 대해서 클래스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리전 프로포설을 진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클래시피케이션만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은데 그만큼 그러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앵커 박스를 활용하고는 하고요. 이렇게 한 단계로 진행하는 만큼 그냥 처음부터 정제된 영역 없이 그냥 다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도는 투 스테이지 디텍터보다 조금 낮지만 속도는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원 스테이지는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로컬레이션을 한 번에 동시에 수행한다. 그다음에 투 스테이지는 두 번에 나눠서 수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 아웃풋은 똑같은데 얘는 그리드 셀마다 출력을 하고 이 값을 그다음에 얘는 아까 영역 추출했었죠. proposed region에 대해서 이 값들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모델 RCNN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RCNN은 Regions with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eatures라는 뜻인데 이게 논문 제목이에요. 근데 논문 제목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CNN이죠. 설정한 리전을 CNN의 피처로 활용해서 object detection을 수행하는 신경망이라는 뜻입니다. RCNN은 오브젝트 디텍션에 CNN을 최초로 적용한 모델이고 간단하고 확장 가능한 디텍션 알고리즘입니다. 이 확장 가능이라는 거는 이제 학습시키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개수가 수천 개로 늘어나도 정확도나 판단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RCNN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복잡한 앙상블 모델이 제일 성능이 좋았는데 이 RCNN이 나오면서 기존 대비 성능이 한 30%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RCNN은 대표적인 투 스테이지 디텍터인데요. 그만큼 리전 프로포설이랑 클래시피케이션 이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네 가지의 모듈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디펜던트한 리전 프로포설스 생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카테고리 인디펜던트라는 건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이미지를 넣어주고 그 이미지에 맞는 레이블도 같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레이블에 무관하게 학습을 시킨다는 의미이고 다음 각 리전에서 피처 벡터를 추출하는 large CNN,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linear SVM, 그다음에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이렇게 네 가지의 모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한번 같이 볼 건데 일단 이미지를 인풋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레이블은 당연히 정답 바운딩 박스를 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학습을 시킬 때는. 그다음에 이 위전 프로포설을 수행을 하는데 여기서 2,000개의 위전 프로포설스를 추출 및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셀렉티브 서치라는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 셀렉티브 서치를 설명하는 게 이 옆에 그림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지를 수많은 작은 영역으로 분할한 뒤 명암 차이 등의 그룹화 기준을 가지고 영역들을 합치는 bottom-up 방식의 비전 프로포서이라는 이라고 써져 있는데 세그멘테이션에서 주로 쓰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그룹화 기준으로는 명암 말고도 뭐 질감, 색감 아니면은 뭐 다른 물체들의 에워싸여져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뭐 그룹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고요. 이를 파악해서 유사한 픽셀들끼리 묶어 나가는 방식이고 이 바텀업이라는 건 엄청 잘게 나눠져 있던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합쳐 나간다는 머지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버텀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CNN 네트워크 입력 사이즈. 이 CNN 네트워크는 인풋 사이즈가 227 곱하기 227로 딱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이런 것들은 위전 프로포설이겠죠.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그냥 이 정사각형 모형으로 느리든 뭐 압축을 시키든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그 과정을 warp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다 정사각형이에요. 이거를 warped된 이미지라고 하고 그 warp된 이미지를 CNN에 인풋으로 모두 넣어줍니다. 근데 아까 비전 프로포설을 2000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2000장의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CNN을 넣어서 피처 맵을 추출해주게 되겠죠. 이 논문에서 이 CNN은 알렉스넷 모델을 사용을 했으며 마지막 부분만 object detection용으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학습된 알렉스넷 모델을 사용했고 이때 고정된 길이의 피처 벡터가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 linear SVM을 적용해서 각 리전의 클래스를 분류,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아까 했던 거 있죠? 그 미션 프로포설에서 제한된 이미지 영역을 실제 객체 영역에 맞도록 조정해주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바운딩박스 프리딕션에서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 수식 아까 나온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제 위치를 G, Ground Truth Box라고 하고 제한된 영역을 P, Predicted Box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를 G로 맞추어주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게 바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식을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 이렇게 유사하도록 학습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 함수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D별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W hat T 너무 많 W hat 별 T 요 부분은 이거 적어지 학습된 모델 파라미터 이거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파이 OP 요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CNN 네트워크의 출력 비출입니다. 여기에서 5가 의미하는 거는 그 컨보루셔널 레이어를 5개를 적용을 했다는 뜻이고요. 모델 파라미터를 학습시키기 위한 로스는 요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교화된 리스트 스퀘어스 방법으로 최적화를 하고 있다라고 최적화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수식에서 이 t별 있죠? 여기 t별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 제일 끝에 위치한 요 람다 값은 이제 오버피팅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regularization term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x값이 업데이트되는 수식을 보시면 p의 x값에 p의 너비 값과 p의 x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 함수를 적용한 값을 더해주는 거. 이거 아까 방금 했던 식과 매우 동일합니다. 그리고 y 값도 w도 h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업데이트가 되고요. 여기 수식 보시면 요게 학습된 모델 파라미터, 그러니까 D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T별에서 D별을 빼주고 그거를 민값으로 지금 최소화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T별과 D별의 차이를 최소로 줄여나가는 식. 그러니까 앵커박스랑 편의점 바운딩 박스라고 할게요. 바운딩 박스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최소화시키는 그런 리그레션 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RCN은 끝났어요. RCN에는 뭐 이전에 비해서 아까 30% 향상됐다고 했죠? 그랬는데 일단 한계점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제가 2,000개라는 거 굉장히 막 계속 말했었는데 2,000개의 리전에 대해서 모두 CNN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때 위전 프로포설에서 셀렉티브 서치라는 기법이 사용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CPU 상에서 돌아가는 알고리즘입니다. CPU에서 한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53초가 걸려요. 53초를 2,000점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 엄청 걸리겠죠? 그래서 뭐 이 외에도 클래스별로 SPM 연산 또 해줘야 되고 엔드 투 엔드 모델도 아닌 멀티 파이프라인이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속도 문제가 제일 좀 심각하게 RCNN에서 제도가 되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SPP는 Fast Faster RCNN입니다. Fast RCNN은 RCNN보다 속도가 거의 160배 빨라진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동작 방식은 아까 RCNN과 유사하게 비전 프로포설이 작용을 하지만 그 전에 여기가 핵심이에요. 전체 이미지가 CNN의 인풋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RCNN인데요. RCNN에서는 일단 비전 프로포설을 하고 그렇게 2,000개가 뽑혔으면 그 2,000개에다가 CNN을 다 적용을 해줘서 그래서 피처를 뽑았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전체 이미지에서 피처 맵을 먼저 뽑아주는 거예요. CNN 레이어를 먼저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피처 맵이 추출이 되면 그때 이 셀렉티브 서치 알고리즘 기반의 위전 프로포설을 통해서 ROI가 나오게 되고요. RCNN에서는 이제 어, 아니다. 네. 그다음에 그 음, 마지막 단계로 fully connected layer를 거치게 되는데 이 fully connected layer에서 softmax classification 그다음에 bounding box regression 이거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일단 RCNN이 패스트해졌다고 해도 결국에는 셀렉티브 서치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CPU 상에서 돌아가는 그런 모델이었던 건데 이 패스트 RCNN을 보면 이제 CPU 상에서 안 되겠다. GPU 상에서 돌려보자. 해가지고 패스트 RCNN에서는 GPU 상에서 돌아가는 비전 프로포설 네트워크를 그냥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그거를 이제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네트워크가 된 거죠. 비전 프로포설 네트워크 RPN이라는 거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앵커박스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패스트 RCNN이 이전이랑 달라진 게 뭐냐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RPN이랑 패스트 RCNN을 더한 게 패스트 RCNN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 프로포설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이거는 뭐 과정은 결국엔 비슷하고요. 인풋 값이랑 아웃풋 값을 먼저 보겠습니다. 인풋 값은 CNN 피처 맵을 넣어주는 거, 그리고 아웃풋 값은 리전 프로포서 해서 스트레스 스코어랑 바운딩 박스 리버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프리트레인드 된 VGG 모델에 입력을 해서 피처 맵을 얻었죠. 그러면 그 피처 맵을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넣어줍니다. 3 곱하기 3. 자, 근데 이 피처 맵의 크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패딩을 추가해 준다고 하고요. 이제 리전 프로포설 네트워크에서 사실 이게 아웃풋 벡터 값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클래스 스코어를 매기기 위해서 피처 맵에다가 1 곱하기 1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출력하는 피처 맵의 그 채널 수가 2 곱하기 9가 되게 설정을 해주는데요. 이 2는 물체냐 아니냐 그리고 9는 앵커박스가 그리드 셀마다 9개씩 출력이 되기 때문에 채널 수가 2 곱하기 9 형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1 컨볼루션 레이어를 또 한 번 적용을 해주는데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를 얻기 위한 레이어입니다. 이때는 채널 수를 4 곱하기 9라고 해요. 왜냐면 바운딩 박스잖아요. x, y, w, h 이거 4개 얻어내야겠죠? 그래서 4 곱하기 9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RPN의 출력 결과, RPN 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 있고 없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이 하나 벡터를 그 리전 프로포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비드 셀이 s 곱하기 s라고 할게요. 그러면 s 곱하기 s 곱하기 9개의 벡터가 결국에 아웃풋으로 출력이 될 수 있겠죠. 벌써 여기로 여기서 잠깐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7분에 시작할게요. 나도 빠진 거지. 나도 처음 봤는데 이혼이 미국 물로 올렸어. 그치. 맞아. 올렸지. 아주 야무지게 질문했어. 늘 듣는 과정에서 버튼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욜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욜로 말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원리를 좀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세션에 추가된 게 굉장히 좋네요. 드디어 죄송해요. 역시 욜로 전문가. 이야. 욜로 논문 제목이 여기에 적혀 있는데요. You only look once. 한 번만 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unified. 뭐 classification, localization을 단일화했다는 뜻입니다. one stage detect죠. 그다음에 real time object detection. 속도가 매우 빨라가지고 실시간 객체 탐지가 가능하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제목입니다. 욜로의 원리는 한 줄로 간단히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입력된 이미지를 일정 비율로 분할한 다음에 CNN 신경망을 통과시켜서 바운딩 박스와 클래스 예측을 생성하여 최종 출력을 합니다. 욜로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24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2개의 FC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스터 욜로는 9개밖에 없어요.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네, 여기서 패스터 욜로를 막 그렇게 다루지는 않고요. 그래서 욜로의 아키텍처는 구글넷의 아키텍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24개 중에 앞에 있는 20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드 된 그런 모델인데요. 그 레이어가 구글넷이랑 완전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2개의 그 FC 레이어는 파스칼 BOC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 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이널 아웃풋을 보시면 7 곱하기 7 곱하기 30 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예측하는 CNN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이 욜로의 주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파이드 디텍션 이거는 원 스테이지 디텍션으로 기존의 비전 프로포서, 피처 익스트랙션, 클래시피케이션, 박스 리그레션 이렇게 여러 단계로 그 디텍션이 이루어졌는데 요거를 하나로 통합해 버려요. 그래서 먼저 그 입력 이미지를 이 이미지 전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일단 피처맵을 받으면 그 피처맵을 활용해서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고 이렇게 클래스 확률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파이널 디텍션인데 일단은 입력 이미지를 S 곱하기 S 그리드로 분할을 하고요. 여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바운딩 박스 예측이랑 클래스 확률 예측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논문의 캡션을 보시면 S 곱하기 S 곱하기
B 곱하기 5 더하기 C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가 지금 텐서의 개수입니다. 네, 일단은 S는 그리드 분할할 때 S 곱하기 S 이거 디폴트 값은 7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B는 그리드당 바운딩 박스 개수 그리고 C는 클래스의 개수입니다. 이제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유니파이드 디텍션에서 제가 원래 7 곱하기 7을 쓴다고 했는데 제가 편의상 3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지를 일단은 처음에 넣어야 하니까 어떤 입력 이미지든 상관없이 S 곱하기 S로 나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할 수 있게 일단 리사이즈를 먼저 조금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그리드 S 곱하기 S로 분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디텍션을 수행을 시작을 하는데 그리드 셀마다 바운딩 박스 후보 2개가 나오죠. 이거 B가 2니까 그거 두 개의 좌표 그리고 컨피던스 스코어를 추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확률도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버전 1은 셀 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드린 앵커박스 있잖아요. 버전 2에서는 앵커박스를 도입을 해서 셀 기반이 아니라 앵커박스 기반으로 이것들을 추출해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로 첨부를 해두었습니다. 욜로의 벡터를 보겠습니다. 자,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바운딩 박스의 중심점이 x, y로 이 다섯 번째 그리드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먼저 바운딩 박스의 그 벡터의 스칼라 값은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TC, X, Y, W, H. 요거는 그냥 데이터 애노테이션이었죠. 그리고 TC, 요거는 컨피던스 스코어였는데요. 아까 했던 거 다시 하겠습니다. 바운딩 박스 내에 물체가 있을 확률. 그래서 있으면 1, 없으면 0. 거기다가 IOU를 곱해줍니다. IOU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바운딩 박스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값이겠죠. 합집합분의 그집합. 그리고 여기 넣을 때 정교화를 한번 해주고 들려보낸다고 합니다. 자, 바운딩 박스가 셀마다 두 개씩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운딩 박스 2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하나의 벡터에 이렇게 순서대로 넣어줍니다. 구성 요소는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클래스 확률이 들어갑니다. 클래스는 지금 물체가 바운딩 박스 안에 있을 때 클래스 어떤 거에 그러니까 아이번즈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했던 S 곱하기 S 곱하기 요 B 곱하기 O 플러스 C 텐서 요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그리드 S 곱하기 S에 하나씩 다 나오니까 요거를 곱해주고요. 바운딩 박스의 스컬라는 다섯 개니까 이제 이렇게 바운딩 박스의 개수에 5를 곱해주고 거기다가 클래스의 개수까지 더해주면 이제 최종 텐서의 형태 아웃풋 텐서 7 곱하기 7 곱하기 3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텐서 하나하나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한 20분 만에 끝날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7 곱하기 7 곱하기 30이라는 텐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이거를 그리드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리드 셀 하나에 지금 벡터를 여기에다가 나타낸 거고요. 일단은 바운딩 박스 하나마다 벡터가 하나씩 이렇게 출력이 돼요. 이게 클래스 확률을 계산하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 1 컨피던스 스코어와 클래스 스코어를 곱해줘서 여기에다가 넣어줘요. 그러면은 20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지금 아까 클래스가 20개였으니까. 그리고 그리드 셀마다 바운딩 박스가 두 개씩 존재하니까 이렇게 아까 7 곱하기 7 그리드 셀이었으니까 7 곱하기 7 해주고 각각 셀마다 두 개씩 나오니까 98개의 바운딩 박스 벡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바운딩 박스를 이제 이렇게 98개면은 진짜 많잖아요. 이 중에서 좀 좋게 예측을 한 거를 선별을 해야 되겠죠? 보시면
일단 이 첫 번째 값, 여기 20개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클래스를 강아지 클래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강아지 스코어가 여기 이 빨간 점선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임계값, 컨피던스 스코어가 임계값 이하면은 0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임계값을 0.2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러면 0.2보다 컨피던스 스코어가 낮은 애들은 그냥 0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내림차순 정렬을 해줘요. 컨피던스 스코어가 높을수록 이제 앞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리고 0은 뒤로 밀려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정렬이 됐으면 거기다가 NMS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바운딩 박스의 스코어를 0으로 만들어줘요. 최종적으로는 선택이 되지 않게 되겠죠. 이 바운딩 박스랑 그 바운딩 박스의 그 컨피던스 스코어가 제일 높은,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얘네들이랑 IOU를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NMS 할 때. 그렇게 해서 뭔가 그 0.5였던 것 같아요, 기준이. 그래서 NMS 0.5를 넘기면, 아니, IOU가 0.5를 넘기면 그냥 얘네들도 0으로 해버립니다. 같은 객체를 탐지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바운딩 박스를 선별을 했을 때 지금 아까 IOU가 겹치는 것들까지 0으로 만들어주고 나니까 이제 클래스당 하나씩만 남게 됐을 거예요. 그 0이 아닌 그 컨피던스 스코어가. 그래서 이렇게 벡터마다 그 0이 아닌 스코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0 초과하는 스코어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최종 바운딩 박스로 판단을 하고 이 클래스 컬러, 그러니까 클래스마다 색 다르게 해서 그 출력값에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그려주는 것으로 이 바운딩 박스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제가 키우는 코드예요. PPT에 남기고 싶어가지고 하나 넣고 이거 AI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색 박스가 그라운드 트루스고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 내에 존재하는 object responsible한 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responsible한 셀이라고 하는 게 객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객체 탐지에 도움이 된다. 객체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특정 오브젝트에 리스폰시블한 셀 i는 GT박스의 중심이 위치하는 셀로 할당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객체가 있는 셀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셀을 바운딩 박스를 두 개씩 만들잖아요. 그 두 개씩 만들 때 중심점으로 할 수 있게 허락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처럼 잘 보이네. 여기처럼 객체가 없다고 판단되면 얘네들도 막 무작정 바운딩 박스를 두 개씩 다 만들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이렇게 객체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 바운딩 박스를 만들지 못하게 제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욜로는 여러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지만 학습 단계에서는 IOU가 가장 높은 바운딩 박스 하나만 사용하고 셀 i에서 리스폰시블한 J번째 B박스를 표시하여 로스 펑션에 반영한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이에요. 욜로의 로스 펑션을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욜로의 로스 펑션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Localization loss랑 Classification loss랑 Confidence loss 이거 세 개로 나눠지는데 일단 노테이션을 먼저 보고 넘어가자면 1 object ij 이게 만약에 셀 i에 있는 j번째 바운딩 박스가 responsible 하면 1 아니면 0 요거는 J가 없죠. 그냥 셀 i에 그 객체가 존재하면 1 아니면 0 그리고 여기에 람다 값이 있는데요. 람다 코디네이션 그리고 람다 노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람다들이 왜 존재를 하냐면 로스텀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람다 코디네이트는 이제 가중치를 주는 역할을 하는데 가중치를 왜 주냐면 더 높은 정확도를 위해서 줘요. 그래서 디폴트 값이 5고 람다 노 오브젝트는 만약에 배경을 탐지할 경우에는 좀 낮춰줘요.
얘네들이 가중치를 갖지 못하게. 그래서 0.5를 곱해주는 게 디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컬리제이션 로스는 바운딩 박스의 위치 및 크기가 얼마나 잘 예측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로스인데요. 실제 바운딩 박스와 예측된 바운딩 박스의 위치 및 크기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근데 바운딩 박스라고 하면 x, y, w, h가 있겠죠? 이게 로스 펑션이 그 욜로의 로스 펑션이 다 스퀘어드 에러, 그러니까 제곱 오차를 기반으로 지금 그 차이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xi 햇, y랑 y 햇 요거를 제곱 오차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x는 그냥 x, y는 그냥 넣어줬는데 w랑 h는 제곱 루트를 해가지고 제곱 루트를 씌워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죠. 이거를 왜 씌워주냐면 이제 박스마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근데 작은 박스가 바운딩 박스가 작고 하나는 크고 근데 여기서 오차가 요만큼 난 거랑 여기서 오차가 요만큼 난 거랑 다르잖아요. 작은 박스에 작은 오차가 좀 더 큰 가중치를 가져가야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수치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가중치가 큰 박스의 오차가 작은 박스보다 조금 더 큰 가중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밸런스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제곱 루트를 씌워주는 거라고 합니다. 또한 아까 방금 말한 람다 코or디네이트 요거는 경계상자 바운딩 박스의 정확도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요거 앞에 곱해주는 거를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콘피던스 로스입니다. 이거는 예측된 바운딩 박스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학습시키고요. 해당 그리드 셀이 객체를 포함하고 있는 정도를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실제 바운딩 박스와 예측된 바운딩 박스 사이의 IOU를 계산을 해야겠죠. 박스에서 객체가 감지되면 손실함수가 이렇고 감지되지 않으면 요겁니다. 여기서 다른 거는 요거 람다가 하나 곱해지는 건데 이 람다 노 오브젝트는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곱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곱해지냐면 대부분의 그 이미지 학습시키는 이미지에는 이제 바운딩 박스에는 객체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배경이 탐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학습시키는 모델 입장에서는 배경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배경을 많이 학습해야 되나? 이렇게 모델이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람다 0.5를 이제 낮춰주는 거죠. 그 가중치를. 그렇게 이제 배경 감지를 주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거 설명 안 했던 것 같은데 1 no object ij 요거는 아까 1 object ij가 객체가 감지되면 1 없으면 0 이거였잖아요. 요거는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있으면 0 없으면 1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예요. 이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는 객체의 클래스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각 객체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예측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곱 오차를 사용해주고 있고 각 클래스의 클래스 컨디셔널 probabilities 그러니까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클래스 조건부 확률과의 이 제곱 오차를 계산해 줌으로써 클래스가 무엇인가 그 확률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욜로의 실험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FPS가 속도고 MAP가 정확도입니다. 여기 패스트 욜로랑 욜로가 있죠. 패스트 욜로가 제일 높아요. 155. 그래서 속도가 거의 완전 제일 빠르죠. 그리고 뭐 욜로가 45라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RCN은 막 0.5, 7, 18 이런데 45 정도면 진짜 빠른 거고요. 정확도는 그래도 얘네들보다는 좀 낮기는 합니다. 그리고 패스트 욜로보다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속도랑 정확도랑 트레이드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건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욜로에서
아까 로스 펑션에서도 다뤘지만 배경 탐지에 신경을 많이 쓴 덕분에 배경을 탐지하는 게 RCNN에서는 그 13%나 됐는데 여기서는 4%로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거를 나타내고 있는 지금 그림입니다. 욜로 변형은 원하시는 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별로 안 했어요. 이 버전 1이 지금까지 설명한 욜로고요. 버전 2에서는 앵커박스를 도입했다라는 점이 좀 강조될 만한 점이고요. 근데 버전 3, 4 이렇게 조금씩 많이 바뀌다가 지금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버전 5랑 버전 8. 그래서 버전 5는 왜 쓰이냐 하면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전 8은 성능이 제일 좋은 버전이라고 합니다. 욜로는 이제 이렇게 속도가 빠르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빠른지 뭐 실시간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화하는 시스템에서도 욜로가 굉장히 자주 쓰이는데요. 뭐 이렇게 예시로 뭐 해양 조난자 수색 솔루션, 뭐 아니면은 CCTV 아니면 코로나에서 마스크 착용자 및 발열 환자 검출하는 데에서도 욜로가 쓰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실시간성을 좀 활용하는 데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근데 욜로가 정확도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정말 괜찮은 편이라서 이거만큼 혁신적인 모델은 아직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만큼. 그래서 욜로의 한계점이 결국에는 얘도 있겠는데 작은 물체에 대해 탐지 성능이 낮다라는 게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크면 바운딩 박스 간의 IOU 값의 차이가 커서 적절한 프리딕터를 선택할 수 있지만 오브젝트가 작으면 바운딩 박스 간의 IOU 값의 차이가 작아서 근소한 차이로 프리딕터가 결정되어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한계점이 있고 이제 두 개의 바운딩 박스 그리고 한 개의 클래스만 예측해야 한다는 공간적 제약이 있어서 가까이 붙어 있는 물체를 판별하기 어렵다. 가까이 붙어 있는 물체 그리고 작은 물체 뭐 이렇게 이런 셋대 같은 거 논문에서도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셋대 같은 이렇게 자그마한 물체들을 탐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욜로에서는. 그래서 incorrect localization이 에러의 메인 소스라고 하고요. 데이터로부터 바운딩 박스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없는 것이 시험 데이터로 주어질 경우에는 검출이 어렵다까지 한계점입니다. 네. 일단 서머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트를 세 개로 나눠서 했는데요. 레즈넷이랑 RCNN 계열 그리고 욜로로 나눠서 했죠. 레즈넷에서 중요한 거는 레지듀얼 블럭 그리고 버틀넥 레지듀얼 블럭이 있어죠. 그래서 레지듀얼 블럭은 hx라는 어려운 함수 대신 hx에서 x를 뺀 fx라는 새로운 함수가 도입이 되었고 이게 훨씬 난이도가 낮은 fx라는 잔여만을 학습해도 되는 거여서 이제 그 vanishing gradient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성능도 굉장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틀넥은 아까 말했듯이 1 곱하기 1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사용해서 트릭을 넣는 거였죠. 연설량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RCNN은 CNN을 오브젝트 디텍션에 처음으로 적용했다라는 투 스테이지 디텍터고요. 베스트 RCNN은 이제 RCNN과 달리 전체 이미지를 CNN에 먼저 입력을 한다. 그래서 피처맵을 먼저 그러니까 리전 프로포설보다 먼저 얻어낸다라는 게 특징이고 페스터는 이제 RPN이라는 GPU 상에서 돌아가는 네트워크를 하나 구축을 했죠. 그리고 앵커박스를 도입했습니다. 욜로는 You Only Look Once라는 한 번의 스캔, 한 번만 그 이미지를 보고 이 바운딩 박스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Unified Detection, 그 하나의 신경망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로컬리제이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리얼 타임은 실시간으로 객체를 감지할 수 있다라는 특징으로 이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